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이제 수요와 공급 얘기가 아니고 네. 내부적인 충격.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요 공급 아무 변화 없고 그냥 똑같다고 과정에도 조정을 와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골드나 네.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걸 뭐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전 조정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상승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채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의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하여튼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도움이 되셔가지고 큰 실패 없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적폐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 별명이 적폐입니다. 저는 이제 정책에 하도 반대하니까. 정치적으로. 예, 그래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은 어떤 네.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시장을 시장을 읽어보려고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교수님의 사실 역할이신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정책이 네. 결국 그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냐,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냐 그런 면에서 시각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역사적 지식이라든가 네. 경제학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은 정부 의도하고 다 반대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학계든 어디든 있는 그대로 한번 다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마치 부동산이라는 그 분야를 정치로만 몰고 가서 지금 굉장히 다 힘들어졌는데 네. 사실 20세기 한 초반부터 엄청난 실험들을 해왔어요. 네.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좋다는 결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사실, 99.9% 정도는 다 나쁘게 끝났고 네. 잘못하면 진짜 서민들이 거의 초죽음까지 된다가 네. 기존의 연구인데 네. 우리는 또 하면 된다는 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르다. 뭐 네.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오죽하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제 맨큐 경제학 책인데 네. 경제학에서 그 서문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 제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거 이상한 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이 책 쓴다 그런 얘기. 네. 그 정도로 이게 뻔한 사실인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뭐 판단하는 기준은 명쾌합니다. 그게 진짜 서민이나 국민들이 편한 정책이 뭐냐. 지금 이제 이대로 해서 뭐 부자들 힘들게 하고 그건 관심 없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벌든 말든 뭐 우린 관심이 없고 전체 국민의 웰페어가 올라가는 쪽으로 네.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자는 약간 귀찮아지고 일반 국민들은 초저금 상태에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그래서 뭐 나쁜 소리 많이 했죠. 그래서 제 별명이 적폐. 그 중에서도 위선적 적폐랍니다. 저도 적폐라고 많이 듣는 사람 중에 네. 하나인데 반갑습니다. 부동산 읽어주고 하니까 적폐죠. 네. 그리고 저도 그게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네. 다들 되게 싫어하세요. 집값 부추기는 나쁜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우선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승세인 거는 맞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건 언젠가 끝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그건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한 3, 4년 안쪽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그게 대해서 설명. 3, 4년이라고 한 거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수요와 공급인데 네. 정책은 뭐 더 센 게 나오면 아마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에 네. 세지더라도 약간 더 세지는 정도일 테고 그러면 이제 수요라는 측면을 봐야 됩니다.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돈이 풀린 게 많고 그리고 가구 분화도 많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네. 대도시 위주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3, 4년간 나올 물량이 없어요. 우리가 연간 최근 10년간 인허가 물량을 보면은 매년 한 57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올해도 뭐 40몇만 원밖에 안 되고 네. 내년에도 아마 적을 거예요. 특히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 미루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럼 공급이라는 게 해결 안 되고 수요는 좀 늘어나고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시장하고 작년 여름부터 시장은 좀 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작년 여름까지는 정부 말대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라든가 가구 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작년 6월달, 7월달 그 임대차법 통과하고 나서 폭발했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통계를 봐도 그거는 그 그래프만 보시면은 임대차법이 네. 그만큼 영향이 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여름 이전까지는 역대 정부 중에서 전세가가 가장 안 오른 정부예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거의 뭐 한 2, 3년 올라는 것보다 한 두세 배가 더 올랐거든요. 네. 한 1년 동안. 네. 근데 그게 내년까지 해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없죠. 네. 지금 뭐 서울에서 단기 대책에서 뭐 2차 대책이 나온 거 보면은 네. 서울에서 뭐 900몇십 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전세 단기 대책이. 네. 서울에 한 300만 채쯤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900몇 채가 어디 효과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3, 4년으로 못 박은 거는 사실 신도시는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첫 입주가 시작될 때고 우리가 이제 200만 원 공급할 때 네. 80년대 그때 갈 때 이제 91년에 입주했거든요. 네. 90년에 집값 상승률, 특히 아파트 지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때 이제 서울 집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5% 이렇게 올랐어요. 매년 30몇 %씩 올랐어요. 지금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오르는 건 이게 80년대 후반은 뭐 강남이 3조 왕 해가지고 네. 지금 1억이다 그럼 내년에 2억, 후년에 4억 뭐 이렇게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초특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200만 원. 네. 그때 200만 원은 그때 집이 한 680만 채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0만 원으로 공급했으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지금은 거의 한 2천만 채 있는데 200만 원을 또 추가로 정부에서 공급한다는데 그 공급이 입주되자마자 거의 폭락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한 35%는 게 입주 첫 해에 네. 마이너스 5%가 돼요. 서울 아파트, 네. 서울 집값이. 네. 근데 그건 뭔가 하면 공급 폭탄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고 한 4년쯤 지나면 신도시에서 첫 입주 물량이 나올 거예요. 네. 물론 요즘 뭐 LH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공급하겠냐. 우리 전체 공급 물량의 한 70%를 LH가 공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LH가 지금 이 상황인데 네. 그 친구들이 뭐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 지연이 될 수 있다 우려도 하지만은 뭐 정부 자체에서는 워낙 그걸 세게 걸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첫 입주는 지킬 거예요. 첫 입주 시기 같은 거는. 네. 근데 첫 입주 뭐 한 우리는 한 5천 세대, 만 세대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예상외로 100세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편법으로 첫 입주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러더라도 한 4, 5년 지나면 입주가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되신 분들이 보궐선거나 거기 되신 분들이 전폭적인 민간을 통한 공급 증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장께서 뭐 굉장히 민간 해석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물량이 빨리 터지면은 한 3년 정도면 입주가 될 거예요. 네. 빨리 이제 해결이 돼서 막 가면은 그럼 이제 한 3, 4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물량이 많이 쏠린다는 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 뭐 분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서울을 이렇게 한 4개 권역 나누거든요. 네. 뭐 이렇게 4개 권역 동서남북 이렇게 네. 나누는 건데 각 권역마다 한 10,000채씩 탁 떨어지면은 충격이 확 와요. 전세 충격, 네. 입주난, 그다음에 뭐 전세난이다, 역전세난 막 벌어져요. 네. 근데 만개짜리가 이제 퉁퉁퉁퉁 터지는 거예요. 네. 4대 권역에서. 그러면은 이제 서울 시내 자체도 좀 안정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외곽에서 이제 입주가 이거는 이제 핵폭탄이 펑펑 터지는 겁니다. 네. 이 핵폭탄이 터지면은 보통 그 주변 한 20km 정도 초토화 되거든요. 그 초토화 되더라도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회복합니다. 네. 거의 회복 지금까지 역사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게 공급 차원에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하락할 것이다. 근데 하락이 또 뭐 10년, 20년 계속 하락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제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경제가 망가졌고 이제 회생 힘이 없고 GDP가 마이너스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하락하겠지만은 조정이 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와야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퍼펙트 스톰이 오면은 네. 집산 사람들 다 이제 큰 고생 할 테니까 경고하고. 전 거기서 참 특이한 거는 그분이 원래 그런 거 막으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분은 그런 게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충격을 없애겠다 해야 될 분이 집값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급한지. 네. 자, 퍼펙트 스톰이면 당신들 집값 다 폭락할 테니까 네. 지금부터 사지 마라. 그게 참 네. 그분이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분은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런 취지인데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올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충격은 그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단기적으로 이 오는 거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네. 뭐 10월 위기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10월 위기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달은 아닙니다. 보통. 그 달이 아니고 전혀 다른 달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기면은 집값 하락을 봤는데 집값 하락 폭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단기 충격일 때 재밌는 거는 IMF 때 우리가 가장 투기적 재화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재건축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한 3분의 1이 빠졌거든요. 네. 1년 만에. 그럼 한 몇 년 지나 다 회복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충격이 이제 금융위기, 뭐 유럽 재정위기인데 그때도 아파트가 그때는 질질 빠집니다. 네. 5년 동안 빠졌는데 희한하게 딱 3분의 1까지만 빠지더라고요. 아니, 3분의 1만 빠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IMF는 1년 만에 3분의 1이 빠지고 금융위기 때는 5년 만에 네. 3분의 1이 빠졌는데 그럼 지금은 3분의 1이 빠지겠느냐의 문제예요. 네. 저는 그렇게는 보여지지가 않고 그런 경제 충격이 왔더라도 그 건설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 이제 수요와 공급 얘기가 아니고 네. 외부적인 충격. 그렇죠. 예, 그 IMF 하락을 같은 얘기하시는 충격이나 금융위기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예. 무언가. 근데 그런 충격이 왔을 때 하락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언제든지 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락하는데 그 가능성은 좀 저는 낮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3분의 1까지 떨어질 것이냐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코로나 뭐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데 재밌는 통계는 기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더 좋아졌어요. 절반은 이제 초중고로 내몰리고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나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제발 누가 파산해서 내놔라. 내가 냉큼 사갈 거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뭔가 하면은 하방에 굉장히 경직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하방 경직적으로 조정받을 거예요. 옛날처럼 푹 빠져. 그때는 IMF 때나 이런 데는요.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오피스 같은 것들은 1,000억짜리가 300억에 팔렸어요. 네, 네. 그래도 살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우리 소비가 너무 힘이 돈도 없고 네. 그래서 외국인 많이 팔고 했는데 지금은 돈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조정이 오더라도 옛날의 그 IMF나 금융위기 조정까지는 아닐 거다. 조정이 와야지 정상이에요, 하여튼.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뭐 조정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요 공급 아무 변화 없고 그냥 똑같다고 가정해도 조정은 와야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뭐 골드나 네.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걸 뭐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전 조정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상승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네. 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다 그런 모습 보이는데 수요 공급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런 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2008년 이전 이후를 나눠봐야 되는데 2008년 이전에는 집값이 이렇게 움직여 쭉 올라가다가 아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멈춰요. 기다려. 네. 그래서 쭉 올라요. 2008년 이후는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네. 이제 옛날에 집이 하도 없으니까 네.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산 게 10억 됐어요. 야, 15억이 맞아?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사는 사람도 맞아요. 좀 그리고 야 이렇게 뛰었으니까 나 14억에 내놓을래. 네. 그럼 또 14억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14억도 비싸. 14억 기다리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은 무조건 와야 돼요. 그게 나타나는 게 자연적. 정상적인 시장 경제라면 당연히 네. 조정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를 보더라도 조정은 한번 와야 되는데 그 조정이 이제 뭐 어디까지 폭락이 되건 뭐 모르죠.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요즘에 걱정인, 제일 고민인 부분은 뭐냐면 그 과거에도 뭐 그렇게 조정이나 이런 건 있었기 때문에 또 올 것이다라는 건 맞는데 그거를 일어나지 않을 만한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 원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그게 뭐 일단 뭐 경제학 교과서나 네. 여러 수만 편의 논문이 지시하는 바는 정부 네. 대책은 집값을 올리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에서 뭐 명목적으로 다주택자 때려잡으면 뭐잘 된다는데 다주택자 때려잡으니까 물량이 없어가지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가고 네. 양도세로 때려잡으면 된다 했는데 양도세는 교과서에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양도세를 올리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하나는 공급 동결 효과. 시장에서는 언론에서는 이제 뭐 물량 잠김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로 지금 최근에 몇 년 전에 조사한 거 보면은 공급 동결 효과 때문에 양도세를 올리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네. 거예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량을 줄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보유거리니까 물량이 줄면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뭐 대강 그런 식이에요. 뭐 하는 정책들 보게 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저러면 될 것 같아. 근데 기존에 나타나던 여러 연구들을 보면 그 반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요. 경제학에서 그 수천 편, 수만 편의 논문이 있는데 네. 이번 정부가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거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계에서 얘기하면 정책을 만들 때 그런 우려 사항이 각종 연구나 경제학 언론에도 있으니까 네. 우리는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걸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번 정부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제가 보기엔 정책 중독증 환자 같은데 네. 정책을 한 달이라도 안 만들면 막 근질근질한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그때 TV 토론도 나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일어난대요, 그냥. 교과서에서 말하는 여러 효과들 있잖아요. 임대차 하면은 교과서에 수많은 교과서에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일어난대요. 네. 그 지금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옛날, 뭐 저는 정책 생태계라고 하는데, 보통 정책을 만들 때는 이거 만들면은 뭐 어떤 효과가 갈 것이냐. 피해 계층, 수혜 계층,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상품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자,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설계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설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거는 그때 뭐 파리 대책인가, 뭐 하여튼 뭐 무슨 대책인가 첫해 네. 만들고 나서 최근에 만들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는 자리에서 보안 대책 만들겠습니다, 그럽니다. 네. 민간 기업은 다 잘려 그런 거는 네. 어디 회장님한테 보고하는 우리가 회장님이잖아요, 국민들이. 네. 국민들한테 보고하는데 제대로 된 걸 보고해야지. 보고하면서 보안 대책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도가 지났어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과거 정책을 만들 때는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도 듣고 뭐 그럴 수 없이 이제 검증을 거쳐서 하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몇 명 때려잡으려고 정책 만드는 게 완전히 뭐 거의 정책 중독증 환자가 그냥 심심풀이를 만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결국에 이게 지금 경제학 원론, 뭐 부동산학 원론에 반하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상승에 좀 추가 도화선이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아까 말한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서 어떤 조정이나 하락이 오는 거는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계속 때려잡겠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은 잡혀야죠. 자기 자체의 사이클이 있는데 네. 그게 아마 그런 식으로 조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면 또 뭐 정책의 효과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네. 도대체 임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정책의 효과를 본 적이 없는데 뭐 정부에서는 고용 관료들이 6개월 뒤에 나타난다, 네. 뭐 내년에 나타난다, 연말에 나타난다 이런 무할 일들이 엄청나죠. 그 네. 근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아마 그러다가 또 한번 떨어지면 그 봐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잖아. 제가 고장난 시계 갖고 있으면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거든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렇죠. 좀- 10억 올라가고 1억 떨어지는 게 효과는 아닌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짓말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고 독일에서 하고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네.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뉴욕. 네. 뉴욕이 이제 렌트 캐피탈이라고 해요. 렌트 네. 컨트롤의 캐피탈. 임대료 규제를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독일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는데 독일의 뭐 일부 도시들에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를 보게 되면은 모든 주택을 가지고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은 시장 가격 그대로 받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모든 주택에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재미난 거는 전세가 지금 계약된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71억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네. 근데 71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우리가 왜 보호해줘요, 국가가? 굉장히 넌센스예요. 공무원이 할 짓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71억짜리 전세를 세입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각종 보호 제도가 있죠. 지금. 아니 그게 정책 만들 때 저 같으면 10억이나 5억으로 잘랐을 거예요. 그 이상은 얘들끼리 알아서 해라. 네.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진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71억짜리 세입자를 계약갱 신청국가에다가 아주 그 비상식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정책을 막 만들고 있고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이런 정책을 만들면 이제 공급량 부족으로 연결돼서 결국은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가격이 폭등한다. 네.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돼요, 무조건. 뭐 수요를 억제해서 한다. 그건 한계가 있고요. 수요를 억제한다는 거는 주거 복지 자체가 수준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집이 계속 생겨나서 우리 주거 수준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개발 못하게 하고 그럼 계속 지하방에 사는 사람 숫자상 지금 주택으로 잡혀 있잖아. 네. 죽을 때까지 지하방에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임대료 규제라든가 계약갱 신청권은 교과서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결론 나 있어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뒷돈, 키머니라 그러거든요, 뒷돈. 또 홍남기 부총리도 뭐 뒷돈 주고 네. 뭐 그렇게 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네. 것이다. 블랙마켓이 형성됐잖아. 네. 그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관리비가 생겨나요, 임대료 대신에. 관리비 사면제가 아니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네. 관리비를 달라 그래요. 네. 그럼 이것도 규제가 생길 거예요. 5만 이상 관리비를 뭐 집주인이 추가로 청구하면 이거는 뭐 임대료 포함시켜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꾸 뒷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지금 정부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 있습니다. 네. 헨리 조지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길거리 개를 없애고 싶고 그때 길거리에 개가 많았는가 봐요. 길거리 개를 없애고 싶으면 세금을 부과해라. 주택을 없애고 싶으면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주택에 세금 부과하는 게 그만큼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금을 자꾸 부과하면은 숫자가 자꾸 정상적이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더 싸지고 더 품질 좋은 그러니까. 게 계속 생겨나야지 국민들의 주거 복지가 주거 수준이 좋아지는 건데 자 공급 못하게 하고 수요를 억제하면은
반지하방 이런 데서도 다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을 해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말하는 가격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저도 그때 2017년 이번 정부 출범하고 가을쯤에 그런 칼럼을 쓴 것 같은데 선진국들은 지금 가격 오르는 걸 그 당시에도요. 네. 유동성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답이 뭐냐? 네. 공급 증대예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 인허가 바꾸고 간단하게 하고 단독주택이라도 뭐 연립주택 지을 수 있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얘기할 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유동성이 아니고 다주택자야. 이것만 때리면 다 해결된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갑자기 유동성 얘기나. 네. 맞아요. 뭐 진단이라는 게 그때 진단이 틀렸으면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이놈 그러니까 그 감기라고 해석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아니고 유동성이다. 우리 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컷 감기약 먹었으면 감기약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몸살약으로 바꾸든가 두통약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옛날 그대로 그대로 하고. 그럼 그때 진단도 맞았다는 거고. 상당히 이상해요.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뭐 지금 정책이 뭐 시장에 반하는 정책인 건 맞지만 이게 있더라도 공급이 늘어나면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이 가격의 뭐 하향으로 네. 가는 건 맞는데 공급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막 다 그렇죠. 많이 막아놔서. 예. 그럼 결국에 공공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공공은 빨라야 3, 4년. 그렇죠. 뭐 본격적으로는 6, 7년. 예. 이 정도니까 예. 당장 2, 3년 안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상승 압력이 훨씬 많은 답이 거죠. 없는 예. 거네요. 거시경제 충격이 있거나 이것 외에는 답이 없고 근데 지금 이제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정책으로도 한번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뭐 좀 네. 발표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양도세를 인하를 하면은 네. 떨어진다는 그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올리니까 공급 동결 때문에 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를 인하하면 물량이 나와서 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1년 양도세를 낮추면은 네. 집값이 한 1, 20%는 툭 조정받을 것이다. 지역별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결국엔 정책의 그 복귀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번 정부는 아주 실하니까. 음. 그 지금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5억짜리가 15억대고 10억대고 이런 주택 많잖아요. 네. 서울에. 그분들이 이제 한 1억은 싸게 내놓을 생각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왜 안 내놓느냐? 양도세 때문에 못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팔고 또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고 나면은 자기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려도 못 들어간대요. 네. 양도세가 워낙 어마어마하니까. 적어도 선진국들은 20평에 살았으면 뭐 한 25평 이사 갈 때 20평을 이사 가면 이거는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사 가면 그냥 파산하고 거의 파산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손실 보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꿈도 네. 못 꾸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거 좀 문제가 많은 정책이죠. 그러면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서방에서 하듯이 뭐 양도세는 좀 그러니까 거래세는 좀 많이 줄이고 보유세를 좀 늘리는 쪽으로 보유세가 우리 GDP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제 네. OECD 기준으로. 이제는 많이 높아졌죠. 예. 네. 그래서 보유세를 어디만큼 높일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종부세를 제일 많이 내는 권이 한 7.2%가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회의하다 국제회의하다가 우리 매년 7.1% 낸다니까 애들 깜짝 놀라요. 그 몇 년에 한 번씩 내냐 묻더라고요. 네. 우리 매년 낸다. 네. 세상에 그런 정부가 있냐? 뭐 단순 계산하면 한 10몇 년 가지고 있으면 한 20년 네. 그 집값이 가격 없어지죠. 자체가 네. 이게 가격 자체를 약간 낮게 보니까 네. 공시가 그래서 한 20년 내면은 국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은 뭐 이재용한테 가가지고 매년 5%씩 세금을 뜯어가지고 20년 지나면 이재용 재산을 국가가 다 가져가는 네.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해요. 당연시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지금 위험한 거는 부자 거 뺏어가지고 다 부자 될 수 있다. 네. 물론 뭐 상식적으로 뭐 말은 되겠지만 부자가 이제 사라지거나 네. 부자가 돈을 다 숨기거나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공부 좀 하고 대기업 가면 상위 1%에 들어간다고. 네. 대기업에서 부장되면 상위 1%거든요. 네. 그 1%는 계속 바뀌어요. 은퇴하면 이제 뭐 상위 한 10%, 20% 떨어지고. 네. 그 여러분들 또 나중에 상위 1%가 되면 그 피해는 계속 받는다. 네. 그런 사회는 거의 그 활력을 잃어버린 사회라 볼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네, 이게 맞아요. 엄청나게 과도하게 해서 그 사람을 뺐으면 지금 당장은 늘지만 장기적으로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그 사람 몰래 야금야금 빼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죠. 계속 네. 낼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이 약간 어쨌든 반시장적으로 많이 왔는데 그걸로 인한 결과도 지금 어쨌든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년 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네. 내년 초가 아니고 몇 년간은 네. 계속 갈 겁니다. 그래도 내년에 어쨌든 대선이 있으니까 그 이후를 좀 기대하는 분들 대선 이후도 기대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 저는 얘기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인가 8년에 생겼는데 네.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잖아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건설업계 없애달라 했거든요. 네. 2010년쯤 됐을 때 우리 시공능력 평가 도급순위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건설사 한 50대 건설사 중에 한 반 정도가 법정 관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 좀 풀어주세요 네. 했는데 그게 언제 풀리냐? 2015년에 풀립니다. 네. 아니 그 조정 대상 지역도 엄청 오래 갔죠. 네, 그게 규제를 만드는 건 쉬운데 푸는 건요.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부자들한테 뭘 준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를 다 파산해 가지고 우리의 실업자 되는 것보다는 그 친구 돈 좀 벌더라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나누는 게 더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고 이런 규제는 또 힘들 것 같은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대선에서 누가 나온다 하면은 국회가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거든요. 한 3년 남았죠. 예, 네. 절대적으로 뭐 그 국회 물론 국민 여론이 반대하면 국회의원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해온 걸 보게 되면은 거의 뭐 기습작전, 뭐 군사작전 비슷하게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추세를 보면은 아무래도 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면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네. 야당이 되면은 아마 그래도 식물국회, 뭐 식물정부 네. 규제가 그리고 또 아주 쉽습니다. 뭐 다주택자 규제 풀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야. 야 청담동에 2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풀어주란 얘기냐?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풀자는 거는 제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그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종택을 물려받았어요 시골에. 네. 1인 가구 2주택자가 됐어요. 네. 종택을 물려받. 그럼 가문을 포기할 것이냐? 네. 자기 돈을 봤을 때는 종갓집인데. 네, 종택을 포기해야 돼. 네. 이걸 포기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 당연히 봐준다는 거를 떠나서 그런 건 당연한 그건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이게 네. 전부 비상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만 한 10억, 15억 묶어놓고 1주택이든 5주택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네. 사실은 그게 맞죠. 네.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게 무슨 이상한 세금을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은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게 저도 가족 지인 사례인데 그냥 그 가족들이 네. 그냥 별장처럼 쓰려고 네. 뭐 집을 하나 지어서 그냥 8명이 나눠 가졌는데 네. 그거 다 다주택자예요. 네. 네. 그게 사실 제가 좀 많이 주장하는 게 지방 소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골에다가 집 같은 거 하나 저도 사고 싶거든요. 네. 저도 강원도 출신이라 거기 집 싸요. 네. 근데 사는 순간 이제 이주택이 되고 네. 그 사실 그것도 뭐 농가주택에서 좀 놀러 가서 그렇고, 쓰기도 네. 하고 땅을 뭐 1000평, 100평, 2000평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한 50평 정도, 한 100평 정도 대지에다가 텃밭 안에서 가끔씩 가서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그 지방 더 죽이는 정책이에요 지금. 요즘 보니까 뭐 지방 분들이 계속 서울에 네. 세팅하고 있던데 맞아요. 그것도 저는 그 공급 늘어나서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조정 오면 아마 좀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충격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지금 어쨌든 2, 3년 안쪽에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우선은 좀 쉽지는 않고 그렇지. 그리고 공급도 당장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 1주택자들, 실거주자들이야 뭐 지금 뭐 살면 되니까 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뭐 세금을 내든지 팔든지 뭐 그거는 그렇죠. 그분들의 예. 선택인데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그나마 전월세가 안 오르면 과거처럼 그러면 좀 살만한데 지금은 이미 급등해 버렸는데 네. 그게 조만간 돌아오잖아요. 급등했는데 아마 내년 여름 되면 아마 대혼란일 거야. 아마. 네. 그 계약갱신 한 번이 다 끝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집값으로 오르는 건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5억 전세에 살고 그러면 그냥 계산 편하게 5억으로 합니다. 네. 5억 전세에 살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네. 계약갱신 끝나고. 그럼 내년에 한 8억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7억이나. 뭐 그러겠죠. 그럼 돈이 없어요. 네. 그럼 내가 6억짜리라도 사야 돼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 여름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패닉바이 비슷한데, 저는 여름 지나면 좀 급속하게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한 6, 7월 지나면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신규 계약
관련해서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전세 물량이. 네.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네. 지금처럼 폭등했던 것들은 조금 수그러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한 5억에서 7억, 8억 이렇게 쉽게 됐잖아요, 전세가. 네네. 근데 이제 이 내년 여름 이제 5억이다. 그러면 뭐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돌아오는데 네. 꼭 뭐 8월에 오는 건 아니고 뭐 네, 연말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도 오는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안 읽은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집을 사러 가는 수요들이 있는데 예. 이걸 너무 그렇게 막 저는 안 좋다고. 심각하게 보지는 말라. 뭐 이런 저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청약 외에는 당분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나중에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가격하고 비슷하게 더 위로 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요렇게 가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 지금보다 쌀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계치 온 게 아니냐.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이제 분양이라는 거는 뭐 국가에서 보장하는 로또니까 네. 그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구축에 몰려서 산다. 이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사 대책하면서 이상한 법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구축 잘못 사면은 뭐 공공주도 개발인가 네. 그다음에 그냥 현금 청산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또 문제는 뭔가 뭐 어디를 찍을지 정부가 어디를 찍을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후로는 다 뭐 현금 청산이야 했는데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 네. 이게 샀다가 그쪽 현금 청산되면 아마 가격 네.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뭐 현금 청산 지역으로 설정되면 뭐 네. 그렇긴 하겠죠. 네. 근데 그 정책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너무 급해서 급조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는 뭐 그런 건 좀 풀어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하고 저는 있는데. 뭐 적어도 뭐 저는 풀어준다는 건 별로 기대 안 하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라는 게 항상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뭐 표 개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쪽에 찬성한 표가 많으면 뭐 바뀌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 희망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민간도 한번 할 수 있게 하고 공공도 같이 하고 두 개가 같이 하면 공급이 좀 빨리 늘어나거든요. 네. 똑같은 조건, 세금도 똑같이 내고 임대주택도 똑같이 짓고 그걸 왜 민간은 못하게 하고 공공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 기조는 그냥 국민들을 성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어린아이나 약간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케어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엇나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국민들이 뭐 알아서 하다가 뭐 망할 수도 있고 다시 뭐 그러면서 또 기회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 그 어른들이 자기는 나머지라면서 뭐 투기꾼도 있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뭐 많이 안 남았으니까 예. 뭐 이 안에는 뭐 크게 이 기조가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다른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은 네. 조금 더 강화할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요. 강화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지금 강화되고 있고 네. 뭐 그런 것들 금융은 벌써 강화하기 시작했고 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좀 한시로라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게 정책 중독증에 걸리기 때문에 뭔가는 또 뭔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중학생 아들 딸 이거 엇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울 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서울에 지금 어쨌든 재건축 이쪽도 현 정부 뭐 전 정부 뭐 다 어쨌든 뭐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재건축을 좀 될 것 같다. 특히 뭐 이제 선거가 막 다가오니까. 선거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통과한 것들은 아마 몸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올해는 아마 잘 못할 거예요.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선거 만약 오세훈 씨가 된다면은 아마 재건축 물량은 아마 가는 건 빨라지고 많아질 것이다. 근데 재초안이라든가 안전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지금 통과된 애들이 빨리 가는 건 가능하지만 안 된 애들은 아마 무진장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건 아마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건 아주 쉬운데 자 재초안 풀어주면은 저 친구 5억 주고 산 게 20억이야. 이 한마디 하면 국민 여론의 전부 다 아이 나쁜 놈들 저거 막아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시장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를 참 잘해요. 그다음 재밌는 거는 임대사업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대사업자들의 한 90% 정도가 자기 갖고 있는 물량의 6억 미만이에요. 네.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청담동에 아파트 2개를 갖고 있는 놈이 임대사업 등록에서 혜택을 본다.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 전체가 이제 아주 나쁜 놈 투기꾼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정부 정책이 잘못한 게 6억 이하 주택이 됐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50억짜리 주택 임대를 왜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인정 안 하고 네.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때려잡아 거의 뭐 초중까지 몰아붙여놓고 뭐 70억짜리 전세를 국가가 왜 보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 사업자를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네. 네. 그게 아파트도 뭐 예를 들면 3억짜리, 10억이야, 2억짜리 이런 거 많아요. 네. 뭐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 가면은 네. 그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진짜 선량한 사람이에요. 아파트가 네.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동네는. 네. 근데 그 하는 사람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데 뭐 저 압구정동에 사업자 등록한 사람 몇 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 다 혜택 없애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정책을 그냥 만드는데 맞들여 가지고 그냥 계속 만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자체가 너무 좀 아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은 이제 서울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 기대감이라는 건 지금보단 나아지겠다라는 거 네. 때문인 거지 이게 실제 재건축화가 되는 거는 아직 산 넘어 산이잖아요. 안전진단 통과한 데는 호로록 갈 테고요. 네. 안 된 데는 그냥 묵. 지금 막 사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예. 사실 큰 산인데. 그 제초하라고 안전진단 두 가지가 네.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뭐 서울시장이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재개발 쪽이 더 좀 네. 유망하지 않겠냐. 근데 재개발도 이제 뭐 워낙 이권관계가 복잡하지만은 사실 공공관리를 좀 해서 좀 투명하게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물량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재개발 통해서 물량이 안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1000세대가 있었으면 한 1200세대로 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하방이 네.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원룸, 투룸 이런 게 아파트로 그렇죠.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집 자체가 문제가 일으켜진 거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없어서 문제가 네. 터진 거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막기 위해서 200채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200채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그 200채밖에 안 늘어나면 그 지하방, 투룸, 뭐 겨울에 네. 우풍 들어오고 이런 것들 계속 거기서 살아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움직이면은 그 뭐 서울시장이 좀 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은 늘어날 것이다. 현재 법 제도 하에서도 재개발은 사업성이 나오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박문순 씨는 계속 공급을 뭐 늦추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 그런 것들은 좀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나머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 구축들 중에서 네. 최근에 급등한 것들은 조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주택의 어떤 뭐 선호도나 어떤 매력도가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이 정책의 약간 그냥 반사 효과를 본 그렇죠.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계속 고가를 찍잖아요. 네. 그럼 자기 집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서울이 오르긴 올라요.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은 대략 이제 쭉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한번 올라가요. 네. 이게 재건축. 그래서 보통 선진국들은 10억짜리 아파트다. 네.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한 6, 7억 뭐 이렇게 5억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이제 너무 공급을 안 해서 계속 올라가는 정책인데 네. 좀 특이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GS 반포자에 엄청나게 큰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가 1등이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도 오르긴 오르는데 네. 계속 10억, 뭐 20억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오른 것들은 새 아파트들이에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 대장이 계속 교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또 뭐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 최고가까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사실 지금 사면 초과예요. 뭐 세금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뭐 판다고 해서 실익이 남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데 언젠가 또 공급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양도세라도 좀 풀어주면 내가 좀 실익이 남으니까 좀 매물을 내놓을 생각도 있는데 현재는 그러기가 참 어렵다. 불가능하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최고 구간이 82.5%입니다. 네, 82.5%죠. 이게 10억 차익을 남겨도 네. 자기한테 2억도 안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그거 누가 내놓겠어요? 그냥 목숨 걸고 버티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증여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증여가 이제 기하급 수준으로 느는 거고 82.5% 세금 내느니 그냥 증여세 내서 증여하는 증여세 거. 50% 내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꼬이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법인 다주택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한 30개, 50개가 네. 근데 증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참 만만찮아요.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물량 내놔가지고 확 조정받는다? 정부에서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정부가 아니고 임대사업자 뭐 언론에서 없어지면 다 그 나올 물량이 것이다. 뭐 100몇십만 원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네. 뭐 갑자기 안정이 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고 네. 저는 정부에서는 좀 예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진짜 힘든 건 맞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죽이면은 좌파 정부가 되면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가고 네. 우파 정부가 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공급자라고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선진국들은 다 뭐 우파 쪽이라서 그런지 임대사업 공급자라 해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뭐 이상한 정책으로 가 있어 가지고 다주택자가 전체 임대 시장에 한 80%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 임대를 전체 임대 시장에 전체 임대의 80%죠. 네. 전체 임대 한 80% 정도 공급하는데 이 사람을 뭐 때리면 때릴수록 네. 임대 시장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이 비싸진다. 그게 그러니까 팔게 내놔야 이제 그 가격이 시장의 내려갈 물량이 것이다. 돌아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다 1주택자가 됐잖아요. 네. 그 서울에 이제 임대주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 실거주자들만. 그러면 사는 이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부산에 파견금 물량 간다. 네. 부산에 집 사야 돼요. 네. 1년 동안. 그렇죠. 여기 서울에 외국에 뭐 특파원이 서울에서 한 2년 있는다. 집 사야 돼요. 네. 뭐 그런 지방, 사회는- 지방 대학생 애들 이제 서울에 학교 네. 오게 되면은 무조건 원룸 사야 되고. 전 세계 대도시들은요. 네. 보통 한 60, 70% 이상이 네. 임대주택입니다. 대도시들은. 네. 베를린 같은 경우는 한 85%쯤 됩니다. 임대주택이. 네. 베를린이. 네. 그래야지 대도시는 계속 역동성이 있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다주택자 없애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스토리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다 1주택이면 그건 제가 보기엔 정체된 사회. 그렇죠. 이게 아주 비상식적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은 뭐 선진국 대도시들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 40%가 자기 집에 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집권 초에 이거 우리나라 평균은 60%가 자기 집에 사는데 네. 서울은 이 나쁜 다주택자들이 말이야. 네. 그 40%가 60%를 다 착취하고 있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 인터뷰하면서 베를린은 15%밖에 없는데 네. 그 15%가 85%를 착취하고 있는 아주 나쁜 도시네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거의 프로파간다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계 도시들을 비교해야죠. 네. 도시들을 비교해서 뭐 런던, 뉴욕, 도쿄 뭐 이런데 베를린도 마찬가지고 그걸 비교해 보면은 서울이 심각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유리한 통계만 탁 찾아가지고 탁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떤 뭐 정부든 뭐든 그냥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 정책, 주택 정책 방향은 뭐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거는 네. 그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가장 큰 거는 뭔가 우리가 소득 10분위로 나눌 때 네. 한 4분위나 6분위까지는 국가가 좀 개입을 해요. 소득 1, 2분위, 2분위 제일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네.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간접 개입. 그 다음에 70억짜리 전세 이런 건 개입 안 합니다. 네. 국가가. 전 그걸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게 인력이 많은지. 보통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작동해서 잘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서울 물량 보면은요, 최근 한 5년간 공공 인허가 물량은 한 5.9%입니다. 94.1%가 민간에서 공급합니다. 네. 네. 그 말은 민간이 잘 작동되게 만들어서 전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공급이 네.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어려운 분을 국가가 직접 해야 돼요. 네. 서울에서 지금 6%도 공급 못하는 공공이 네. 공공 주도에 직접 뭐 해가지고 서울 시장을 다 안정시키겠다? 뭐 저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정책이라서 그런 걸 어떻게 왜 발상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공공 주도 재개발 그 정말 나쁜 건 뭔가 하면은 이 친구들에서 10만 원 공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반값에 하면은요 주변에 20만 원 공급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싸게 하면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가 그런 거잖아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뭐 4사분면 모델, DW 모델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으면은 네. 사회가 정말 밝아질까에 네.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사회가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100개 늘어났지만은 민간임대주택이 1000개가 준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2%, 1% 조금 더 됩니다. 그래요? 최근에 약간 늘어서 2% 네. 육박하는 것 같은데 그 근저는 뭔가 하면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지급 쪽으로 바우처 제도로 가는 거고 유럽은 이제 워낙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유럽조차도 공공임대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과 민간을 분명히 구별하고 네. 전체 물량의 대부분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뭡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난다 신호. 전 그 경제학 개론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네. 원로 시간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 네. 그게 잘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으로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야 되고요. 네. 근데 가격 오른다 해서 막 물량 늘어났다가 사이클 공급할 때는 이제 사이클 하락할 때 공급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그런 큰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누가 돈을 먹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과도하게 먹는 거. 그건 양극화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제초안 같은 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아예 그냥 중단이 돼버리니까 아니요. 사업이. 1대1 재건축 네. 아니면 호화 재건축을 합니다. 그렇죠. 원가로 올려. 초고가로 어차피 나갈 가는 거니까.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재건축해가지고 뭐 이익을 좀 뽑아서 하겠다는데 주택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거예요. 네. 초호화로 하고 용적을 안 올립니다. 일반 부자 안 합니다. 결국은 재건축에서 부자들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약간 귀찮게 하면서. 네. 근데 그건 뭔가 하면 누가 뭐 먹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환수하는 게 꽤 많아요.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걸 지키고 공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어느 놈 몇 놈이 먹는 거는 절대 못 봐. 다 때려. 그 대신 공급이 안 되면은 전부 다 가격이 올라서 다 피해를 봐. 그 지금 극단적인 게 우리 정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재개발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도 뭐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나쁜 사람. 거기에 대한 규제는 아직 약하고요. 근데 재개발 중에서도 뭐 한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국가적 관심을 가는 그 지역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강북의 다른 좀 덜 핫한데 네. 뭐 차익이 좀 적은 데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제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친구 거는 뺐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참 황당했던 게 정부 출범할 때 유니콘 뭐 기업들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요즘 뭔 일에 제일 신경 써요 하니까 매년 국회 불려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유니콘 키워주고 뭐 고용 창출 얘기하는 거 매년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넌 돈을 왜 그래 많이 버니? 그래서 돈 번다라고 소문나는 순간 뺏어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좀 열심히 사시면은 대기업 부장이면 상위 1% 들어갑니다 무조건. 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주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력하신데요 멘트가.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뭐 현실상.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이제 은퇴한 1년 전에 네. 월급쟁이 사장을 하게 됐어요. 네. 한 1년 반 했는데 제 평생 30몇 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네.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세금 많은 건 좋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세금은 사실 그 상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죽으라는 네. 세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하여튼 네. 그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론은 참 잘 개발해요. 그것도 네. 공무원들이. 맞아요. 그래서 제발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정책에 많이 관여하는 뭐 선진국 정책이 어떤지를 네. 좀 많이 참조하자. 선진국 걸 참조하자고 하니까 또 뭐 독일이 뭐 임대주택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네. 거짓말이 나오고 특정 지역만 보지 특정 말고. 지역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30% 주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그게 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상식적으로 70억짜리 전세를 국가가 보호 그런 건 독일에서 상상도 못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잘 배우면 돼요. 자꾸 뭐 제목만 이상한 거 배워오지 말고. 그래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뭐 유럽권, 뭐 미국 영어권, 뭐 일본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친구들이 왜 우리 같은 짓을 안 할까? 한번 그것도 한번 매달 여쭤보세요. 매달은 좀 그렇지만 세 달에 한 번씩 여쭤보시면은 우리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은 부동산이나 관련 학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세계의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논문이 엄청나게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SSCI라고 이제 국제학술지가 있거든요. 네. 준비한 사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정부 이후에 이제 이런 실험을 하고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2차 대전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가 2차 대전 때 나왔던 결과하고 그리고 영미권에서 최근에도 그 하는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도시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한국적 특성.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근데- 논문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딜 하나 규제하면 그게 파장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안 보거나 간과하면은 이제 뭐 일부에서 어떤 혜택이 보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막 너무 힘들어지는. 그렇죠. 뭐 그 사실 정책 만들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정부를 하고 전번 정부까지 뭐 좌든 우든 상관없이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누가 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들이 연구를 해요. 네.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연구를 하고 말미에 공청회를 열어요. 네. 그래서 뭐 이해관계자는 어떤 피해를 볼 것이고 지역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뭐 장기효과 단기효과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걸 다 스터디를 하고 자 예상 부작용은 이런 게 나타나고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이거 다 합니다. 네. 뭐 그 진짜 교수를 몇 명 들어가서 연구 용역하고 저도 몇 번 해봤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국토부나 이쪽에 위원회들 실제 연기 몇 번이냐.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 서면으로 많이 안 돼요. 뭐 서면으로 하면 사실 뭐 부실하게 네.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발 좀 그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아까 말했던 뭐 종택 팔아야 되고 네. 또는 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세입자고 부인이 네. 임대인이고 그렇게 해야지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맞아요. 뭐 지금은 그다음에 혼인 신고를 안 해야지 안 집을 해야지 살 수 되고. 있어요. 그다음 또 뭐예요 그저 뭐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이혼도 해야 되고 막 위장이도 그게 하고. 국가 사실 이런 게 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 정부 중에서 국민들 줄 세워놓고 뽑게 해가지고 5억 줄게요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또 분양도 참 사실 전 문제죠.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한 1억은 뭐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왜 계속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뭐 요 얘기를 듣고 약간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적폐 이걸로 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교수님의 지금 말한 거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선적 적폐입니다. 별명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쨌든 뭐 그거는 뭐 큰 틀에서의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저희 채널은 집 사야 되는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장기적으로 뭐 투자라든가 그 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물론 조금 떨어질 수 떨어져도- 있다는 거를 감수하라. 근데 세계적으로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 실질 가격이죠. 물가 상승률을 제거한 가격을 봤을 때 한 0.8%가 대도시는 계속 올라요. 1% 약간 한다게. 네, 매년. 근데 물가 포함하면은 네. 물가 포함 달라집니다. 더 올라갑니다. 네. 그게 이제 한 100년짜리 연구도 있고 한 300년짜리 연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그 세계 대도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은 뭐 서울, 부산 정도가 아닐까. 물론 뭐 다른 데도 몇 개 있겠고요. 그런 지역은 언제든지 사더라도 그래서 뭐 그때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뭐 저 대공황도 해보니까 충격 많이 받았잖아요. 네. 한 20년 지나니까 다 복귀하더라고요. 다 회복하고. 물론 이제 옛날 그 뭐 남해 해운 뭐 있잖아요. 저 남해 공사 뭐 이런 거 네. 유럽에 네네. 뭐 동인도 공사 뭐 튤립 뭐 폭등 뭐 이런 거 그때는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한번 물리면은 거의 한 7, 80년, 100년 물리더라고요. 네. 실질 가격으로 네네. 봤을 때 명목 가격은 그 전에 훨씬 빨리 회복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도시는 그런 패턴을 그냥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제 물리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간다. 그 대신 이제 내가 다 파산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시간을 좀 재야겠죠.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아마 3기 신도시 물량하고 그다음 서울에서 신축 분양해서 나오는 물량은 그거는 언제든지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축은 지금 약간 여유가 있고 뭐 나 20년 살 거야. 그런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사셔도 되는데 네. 좀 이렇게 쫓이고 힘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급 정책적으로 나는 물량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늦지만 어쨌든 공급이 될 거는 맞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이
적은 건 아니죠. 그렇지. 정부 안대로라면 뭐 상당히 많은 편이죠. 한 205만 원 오라고 네. 이번 정부가 작년 8사 대책인가 이번에 또 뭐 2사 대책 합치면은 205만 원이나 돼요. 물론 뭐 상당수의 물량은 추계치이긴 합니다. 네, 네. 정부가 그 공공 뭐 주도 뭐 하는 그게 있는데 2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충격이 클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과거에 한 680만 원, 700만 원 줄 때 200만 원은 충격이 컸다. 근데 지금 2천만 원가 있는데 2천만 세대가 있는 주택이 있는데 200만 원 작은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지금 저 사회적으로 필요한 주택이 요만큼 딱 있어요. 네. 과거에는 주택이 요만큼 공급됐거든요. 네. 지금 요만큼 공급되고 있어요. 네. 이거 요렇게 넘어가면은 하락세가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하는 여기서 거다. 과거에는 이만큼 올려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정도고 네. 지금 한 요 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요거 되는 순간 아마 가격은 그 뭐 금융에서 올라가는 여지가 좀 있겠지만은 네. 실제 스페이스 마켓이라 해서 그쪽 수요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하면은 물량 충격은 꽤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무주택자나 뭐 실수요자,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장기적으로 보고 뭐 사는 거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쫓겨가지고 크게 메리트가 없는 어떤 구축 같은 것들을 예. 살 바에는 차라리 청약이나 이런 거를 예, 예. 어쨌든 공급은 될 거니까 그렇지. 그걸 좀 기다리고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젠가 또 공급이라는 게 오니까 네. 잘 뭐 상황을 봐서 자유실자는요. 네. 저는 솔직히 팔려고 하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는 팔아요. 여당 지금 뭐 82.5%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정치인데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 큰 옛날 원상 복귀하겠다 그런 것들을 가져올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카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압구정동 사례 몇 개 네. 하면은 정부 여론이 확 국민 여론이 확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밑에 계층에서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정부에서는 보통 이런 식은 요번에도 뭐 나왔잖아요. 어떤 한 분이 200 몇십 채를 뭐 네. 사들여. 근데 저는 200 몇십 채 사든 1000채를 사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동네 공급 많이 해서 가격 떨어뜨리면 이 사람 바로 파산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이 사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하지만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뭐 공급만 늘렸으면 이 사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 프레임이라는 것도 아주 정치적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나쁜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갖고 있었다. 정책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 그런 얘기 이상하잖아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올랐다? 올랐으니까 그 사람 혜택 보는 거지. 그렇죠. 떨어졌으면 다주택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뭐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풀려고 하다가, 자, 그 사람 뭐 20억이나 벌었대, 네. 올랐대. 그 한마디면 다주택자 정책은 진행이 스톱될 겁니다. 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2008년에서 2015년까지 7년 걸렸잖아요. 네. 그것도 그 중에 딱 하나의 그 국민 여론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국민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 족쇄를 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야 건설업자 배불러 주는 거야. 이 한마디면 다 스톱입니다. 뭐 이거. 건설사, 언론, 이 네. 카르텔 있다. 아니, 뭐 이거에 그거 토건적 뭐 패쳐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 논의는 스톱됩니다. 네. 다주택자 지금 분들도 저는 몇 년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올지는 몰랐는데 그때는 한번 버틸 사람 버티고 네. 하라고 했는데 이 정책은 상당 기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그때까지 버틸 자신 있으면 버티시고 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이 있더라도 좀 네.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꽤 길어질 수도 있다. 7.2% 구간 있잖아요. 네. 그 세금은 거의 안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 사람 몇만 명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수천, 네. 한 4, 5천만 명은 아, 뭐 그 친구 뺏어서 우리 용돈 쓰지 뭐. 네. 대강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 친구 괴롭혀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회는 장기적으로 망하는 길로 그러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혜택받을 생각하시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 이게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질 때가 완전 진짜 하우스 푸어가 몇 년이 이어져가지고 굳이 얘네를 뭐 굳이 뭐 이걸 규제해야 돼라는 수준까지 왔을 때 겨우 그나마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그 전까지도 계속 막 팽팽했잖아요. 네. 이거 풀면 올라간다. 그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지는 거는 아마 집이 훨씬 귀해져 가지고 네. 집값이 더 폭등하고 네. 막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막 문제가 생길 때
아마 그때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지금 당장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완전 초극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거 안 풀면 도저히 안 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합쳐지지 않는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다 네. 줄어들게 되면은 네. 아마 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쉽지 않네요. 단기간 내에는 네, 뭐 여러 저는 가지가 쉽지 않아요. 단기간 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저는 뭐 저 이재용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재용 씨가 뭐 상속세가 뭐 어마어마하다면서 12조 나왔죠. 네. 저는 그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렇게 세금을 내고 또 이렇게 12조 세금 내면 어떤 기분일까 이러고. 그렇죠. 네. 뭐 근데 우리 국민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부자들한테 뺏는 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또 그 부자가 되는 순간 다 뺏긴다. 그런 사회는 이제 그 아주 경직된 사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률도 떨어지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랑 증여세가 세계에서 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6.25 이후로 이제 네. 급격하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58년 개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사망하시게 되면 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크게 네.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아주 부자들한테 이제 뺏어오는 건데 네. 그 돌아가시기 10년 이전부터 네. 이전에는 이제 현금화 시키고 뭐 이렇게 빼돌리기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부 전체는 장부상은 거의 사라진 거예요. 네. 계속 빼돌리게 할 겁니다. 네. 뭐 저 같아도 저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상속세 한 푼도 뭐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있다. 네. 그럼 제가 한 뭐 80까지 산다. 네. 그럼 뭐 한 70살 될 때까지 네. 제 재산을 계속 조금씩 정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현찰을 만들든가, 네. 금덩어리 사놓든가, 네. 그래서 회피하기 위한 걸 할 겁니다. 남의 외국 거래에 갖다 놓든가. 네. 그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업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세금 내거든요. 네. 뭐 많으면 한 50% 낸다고 하던데. 그럼 이분들이 죽기 한 10년 전부터 뭐 하는지 알아요? 그 기업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더 키워서 뭘 할 생각이 아니고. 이런 사회는 물론 뭐 그 부가 대물림된다 는 나쁜 것도 있지만은 네. 부의 대물림도 있고 하나는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상승 또는 고용의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저 친구 돈 많이 버니까 뺏어오자. 아, 물론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안 하면 우리 다 이제 그 회사도 없어지고 계속 줄어들고 직장이 없어지고. 돈 숨기고 네. 그 이상한 사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다 나쁜 놈. 저는 이제 돈 많은 사람,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나쁜 놈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면 좋은데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든 안 벌든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사람 돈을 더 주든 적게 주든 국민 전체하고 서민이 살 만한 거, 살 수만 있으면은 저 부자들 돈 더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부자들 돈 더 줘가지고 국민이 더 살기 좋아졌다. 더 줘도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근데 뺏어가지고 국민 전체가 살기 좋아졌다. 더 뺏어도 돼요. 네. 근데 거의 모든 연구는 더 뺐으면은 국민 전체가 안 힘들어진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필요학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계속 인정하고 해야지 사회가 건전하게 계속 성장하고 국민들이 좀 편한 건데 근데 뭐 뺐으면 당장 달콤하죠. 그럼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는 뭐 현상 유지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네. 좀 그런데 낮춰야 지금 된다. 저는 이제 뭐 일단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퍼센트가 조정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조세 전문가는 아닌데 네. 상속세를 낮추면은 나중에 기업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아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야. 네. 거의 뭐 죽는 순간까지. 네. 근데 이제 세금이 세면은 죽기 직전까지 저는 하여튼 돈 어디 뭐 꽁쳐놓고 막 이렇게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10년 뭐 20년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막판에 이제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든가 자기 발전이 이게 아니고 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예. 그걸 뭐 욕할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한 스터디를 정밀하게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몇 프로가 맞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논의 자체를 싫어하는 게 그게 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들 투표하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야 부자 거 뺏는 거는 무조건 1등이에요. 맞죠. 그거는 근데 결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건데. 그 알겠습니다. 저는 저 경제학 교수들 전부 다 참 깊게 반성하고 네.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한 7, 80%가 대학교를 나오고 네.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듣습니다. 요즘 뭐 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지금 하는 정책에 대한 것들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졸업만 하면 다 까먹는가 봐. 네. 교과서는 사회화가 다른 거야. 그건 아닙니다. 교과서라는 게 의미가 말 그대로 정석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 담은 거잖아요. 예, 그 수천 수만 편의 논문들이 백업이 되고 현실 사회를 네.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담겼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꾸 프로파간다에 약하고 어디에 뭐 현금 준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뭐 약간은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또 이 제도와 이 정책 이 상황 안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좀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꽤 많은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심구원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